뉴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뒷이야기, 언론 보도 이면의 속사정, 기자의 입으로 직접 전해드립니다. 불사조 기자단, 오늘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박 기자님, 지난번에 제가 지어준 이 별명 봉바로봉 어떠세요? 그거는 조금 지어주셨다기보단 네. 성의가 좀 부족하다. 네네. 제가 근데 지난번에 이 방송에서 얼굴을 뵙고 나서 좀 주변 네. 사람들한테 배종찬 미남론을 많이 지금 설파하고 있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진행자인 배종찬 미남론. 네, 아니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계속 보다 보니까 네. 지난주 방송하면서 든 생각이 살이 빠지시면 너무 잘생기셨을 것 같은 거예요. 살이 빠진다면. 네, 그래서 이목구비가 너무 뚜렷하다, 이 얘기를 좀 주변에 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건 아침에 달이 떠라 이런 소리하고 비슷한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박수봉 기자는 그래도 계속 함께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칭찬하셔서. 네. 이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어떤 정치 행보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경환 전 부총리와 만나기도 했고, 또 최경환 전 부총리는 이준석, 유승민, 또 나경원, 안철수까지 이야기하면서 보수 연합군을 거론을 했는데, 일단은 최경환 전 부총리와 이준석 전 대표의 만남, 어떤 정치적 의미, 어떤 구체적으로 뭔가 상황 전개될 만한 내용이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듣기에는 좀 어색한 조합일 수 있잖아요. 그렇네요. 최경환 전 부총리는 친박계 핵심 좌장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요. 네. 이준석 전 대표의 이미지는 사실은 바른정당하고 더 연결이 돼 있잖아요. 물론 유승민 전 의원하고 아주 가깝기도 하면서 정치적인 궤는 좀 다르긴 한데, 네. 어쨌든 반윤 내지는 비박, 그리고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멀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역사를 따지고 올라가 보면은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다 친박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친했던 거죠.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원조 친박이네요. 그렇죠. 박근혜 키즈라고 불려서 사실은 정치권에 데려온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은 이제 소위 이 배신의 정치라고 해서 거기서 낙인이 찍히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갈등 구도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지만, 이제 그 배신이란 말은 다시 되돌려서 말을 해보면은 원래는 이제 신뢰관계였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원래 유승민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이에요. 네. 역시 정치권에 데려올 때도 그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입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쪽 사람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의 인연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종종 만나기도 했었고 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워낙 여러 명들이 만났기 때문에 조금 그 주목도 받고, 그다음에 시기적인 얘기도 있는 건데, 일단 보도에 나온 거는 보수 연합군 얘기들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공교롭게도 그날 이제 보도가 나오기 좀 전에 거기 참석했던 분을 좀 만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미리 좀 얘기를 들었던 거죠.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이제 하는 얘기가, 일단 첫 번째는 그 최경환 전 부총리는 좀 출마를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공천을 받을 수 있다라면 이제 당에서 나오고 싶겠지만, 그게 좀 여의치 않으면 무소속 같은 것들도 고민을 하고 있다. 원래 옛날 지역구가 이제 경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북 경산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구를 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연합 이런 걸로 좀 얘기들이 나왔지만,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그러나 이제 이렇게 묶이는 것 자체가 좀 좋으냐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다 그래요. 우선 그 전에 묵힐 수 있는 성격인가요? 최경환,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사실은 성격이 굉장히 이질적이고 다른데, 네.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친윤이 핵심인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반윤 내지는 비윤이라는 이름으로 묶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사실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이 보수 정당의 역사를 봤을 때 이렇게 주류가 강했던 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보면은 친박계가 당연히 주류이긴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비박계의 숫자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의원들의 숫자도 수십 명이 됐었고, 사실은 그게 원동력이 돼서 탄핵도 이뤄졌던 거고, 또 바른정당으로 나가기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지금 사실은 현역 의원 중에 비윤계가 몇 명이냐라고 하면은 아마 이 한 손에 다 꼽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숫자가 적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 친윤 말고 나머지 비윤들의 세력이 좀 결집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일종의 세력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그래도 TK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최경환 전 부총리인데 이준석 전 대표하고 만나고 또 비윤 연합군을 거론하면 윤석열 대통령과는 상대적으로 또 최경환 전 부총리가 거리가 멀어지는 것인데 그것까지도 각오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근데 이게 공식적인 얘기는 그렇게 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보수 대연합이라는 거는 친윤이든 비윤이든 다 같이 가자.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최경환 전 부총리 쪽에서는 내고 있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 국민의힘 쪽에서 해석이 나오는 것들이 그런 거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어쨌든 친윤 쪽에서 다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 이 나머지 비윤들의 몫을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쪽이 연합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그림으로 예를 들면 이준석 전 대표하고 최경환 전 부총리의 만남이 해석이 되기 때문에 좀 주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볼만한 거는 이 자리에 있었던 구영모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거든요. 어떤 인물입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국민의당이라고 해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를 했었던 당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최고위원도 했었고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의 측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정치권에 계속 있어 왔던 인물이네요. 네. 청년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아직 83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그 윤석열 정부 나이로는 40세는 안 된 상태고요. 예전에 이제 국민의당의 최고위원도 했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안철수 의원 관련된 거 물어볼 때는 구영모 전 최고위원한테 저도 이제 전화해서 물어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구영모. 형모.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거는 이 자리를 만든 사람이 이준석 전 대표잖아요. 그럼 이준석 전 대표하고 안철수 의원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뭐 그냥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톰가젤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지만 굉장히 앙숙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 안철수 의원 쪽의 측근이 이 자리에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안철수 의원하고 멀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 그 지방선거 때도 나오기도 했는데 근데 안철수 의원이 도와주지 않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 자리에 나와서 사진이 찍히고 이제 공개가 되는 이런 과정을 본다라면은 이건 안철수 의원하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제 이런 해석도 좀 있습니다. 이게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또 다양한 또 정치권의 변화. 자, 이 상황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총선에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그런 움직임이 있을까요? 사실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결론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여러 차례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공화당을 비롯해서 유영하 변호사라든가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메시지 낸 적도 있었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유의미한 득표율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라는 건 어느 정도 명확한데, 근데 이제 다만 유영하 변호사를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공천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요 문제 정도까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좀 좌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김기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뭐 만난다고 했다가 지금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이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요 상황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매개 역할을 하는 게 유영하 변호사였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요 공천 문제도 좀 걸려 있고 해가지고 이런 점들이 좀 까다로워가지고 좀 만남이 연기가 됐다 이런 해석들이 있거든요. 공천 이야기가 나올 수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죠. 끌어왔다. 나올 수도 있고 또 그 자리에서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할 가능성도 높고. 그다음에 유영하 변호사가 매개 역할을 하면서 또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일부 좀 부담되는 상황일 수 있다. 그래서 좀 연기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자, 정치권 또 정부의 인사 관련해서 인물들에 대한 면면이 상당히 또 화제로 올라와 있는데요. 대통령이 지난 29일 차관 인사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주목을 많이 받기도 했고 또 장미란 차관의 경우에는 가장 크게 또 조명을 받는 인물 중에 되는데 그 전에 많은 이들이 좀 뭔가 언급하기를 좀 주저하는 인물이 김채환 신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인데 관련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 참모들 사이에서도 좀 우려하는 정황이 좀 감지되고 있다면서요. 이제 우려라기보다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떤 인사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이제 여권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요. 이건 이런 취지가 있고 뭐 요거는 이제 이런 의도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잘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이제 김채환 원장에 대해서 제가 쭉 물어봤을 때는 대체로 좀 입을 닫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려를 하는 분위기라기보다는 언급 자체를 좀 꺼린다. 그러니까 우려라기보다는 언급 자체를 꺼린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실은 이제 우려 내지는 좀 방어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걸 수도 있고요. 네.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거는 뭐 보수 유튜브다 또 이제 극우 유튜브다 이렇게 이제 보도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박성봉 기자 이 김채환 원장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유튜브를 보니까 53만 명이 넘더라고요 구독자가. 그러니까 일단 최근 행보로 그리고 이제 영상들을 보면은 그 영상의 형태가 이제 제목이나 글씨체 같은 거 썸네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그 큰 글씨로 이제 빨간색으로 잘 뽑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요 타깃층이 보수층 내지는 이제 어르신들이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얼핏 들었을 때는 이제 뭐 그 강의 같은 것들도 좀 하고 이렇게 했었다라는 얘기는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력 자체는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유튜버로서의 역할을 좀 많이 해왔다. 이런 거는 좀 명확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또 갑론을박이 있는 인물과 관련된 이야기가 또 되고 있고요. 근데 요 이제 김채환 원장 얘기를 물어보면은 이제 같이 꼭 붙이는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서 좀 억울해하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래요, 뭐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채환 원장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네. 약간 같이 묶여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다, 극우 유튜브다. 유튜브를 했고 그다음에 또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하면서 좀 극우 인사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데 김영호 장관 후보자는 괜찮다라는 게 여권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 유튜브의 내용도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김채환 원장 같은 경우에는 좀 전문적으로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분명히 맞아 보여요. 어쨌든 해온 이력들을 보면. 근데 이 김영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이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하면서 이렇게 올린 이 영상들을 보면은 그렇게 좀 전문적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여기서도 얘기하고 저기서도 얘기하고 하나의 이제 플랫폼으로 활용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권에서는 같이 묶이는 거는 좀 억울하다. 뭐 이런 정도의 해명들은 있습니다. 김채환 원장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분리해달라 이런 또 동향이 있다는 말씀이죠. 네. 자, 그러나 저러나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바로 역도 영웅이자 30대 MZ세대 여성 차관. 장미란 차관 관련해서는 어떻게 환영 일색인가요? 아니면 다른 또 시각도 또 뭐 나타나고 있나요? 어떤가요? 아니요, 뭐 비판적인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네. 야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장미란 차관에 대해서는 뭐 얘기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도 좀 배경이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발굴하게 됐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네. 이제 그런 얘기보다는 들리는 얘기는 여성 차관이 좀 늘었다라는 거에 좀 주목을 해달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13명의 차관급 인사를 했는데 그중에 3명의 차관이 여성 차관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처음 들어섰을 때 이제 언론사들에서 일부 비판을 했던 게 뭐 소위 서오남이라고 해가지고 네. 뭐 서울대 50대 남성 너무 그러니까 남성 위주다. 맞습니다. 이 중심이 됐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1년 만에 하는 개각에서는 여성들을 많이 등용을 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외교부 2차관 같은 경우에 이제 오영주 차관인데 이 여성 외교부 차관으로는 또 최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지금 여권에서는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장미란 차관의 배경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제 알아보던 와중에 이제 기사도 좀 찾아보니까 그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니까 그 김대기 비서실장이 콕 찍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뭔가 김대기 비서실장,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관련이 있다 이런 내용인가요? 그 읽어보니까는 그 김대기 비서실장이 추천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평소 인사에서 어떤 깜짝 인사나 아니면 이제 좀 쇼처럼 보이는 그런 인사는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런 기조가 강한데 네.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도 좀 원하는 인사는 아니었을 수 있는데 이건 해석입니다. 그랬는데 김대기 실장이 추천을 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요거 기사를 가지고 이제 좀 용산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이게 이제 내용이 맞느냐 이제 물어봤는데 뭐 팩트 확인까지는 안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들은 기류는 이 대통령 비서실장 관련된 기사가 최근에 좀 많았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냐면 그에 앞서서 한 사흘 전에는 이제 이민청 기반을 그 김대기 비서실장이 뭐 닦았다 뭐 이런 내용들의 기사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보면서 이 용산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이게 조금 이제 연결은 좀 한 단계 건너가는 것 같긴 하지만 지금 김대기 비서실장이 상당히 그립을 잡았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번 인사의 배경에도
김대기 실장이 상당히 주도권을 쥐고 있고 네. 즉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상황이 있냐면은 용산이라는 데는 구성이 좀 특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공무원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선거운동을 했던 그 소위 말하는 어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인사들하고 좀 복합적이죠. 섞여 있죠. 그리고 각 부처에서도 파견도 나와 있고 굉장히 네.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늘 주도권 싸움이 있는데 정부 초기에는 보통 이 대선을 승리로 이끈 그런 어공들이 일종의 개국 공신들이잖아요. 캠프 쪽에서 일했던 사람들 주로 해서 네. 참여를 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돼서 주도권을 쥐게 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이 대통령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기 실장을 비롯해서 소위 말하는 관료들, 특히 이제 기재부 출신이나 산업부 출신들이 이 주도권을 상당히 잡고 있고 물론 이제 검찰 출신들도 한 라인으로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쥐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요 이제 소위 말하는 어공 쪽 정무직 공무원들이 캠프 쪽에서 온 사람들은 급수가 낮고 상대적으로 네. 숫자도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수면 아래에서 이 불만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대거 또 교체가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교체도 많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용산에서 나오는 얘기는 대통령이 관료 출신들을 굉장히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옛날 표현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성골 진골은 예를 들면 뭐 검찰 출신하고 그다음에 관료 출신들 그다음에 어공들은 사실은 그 밑에 있다. 네. 이제 이런 평가들이 좀 같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대통령의 이번 인사 여러모로 또 평가되고 있는데 대통령 비서관 5명이 차관으로 임명됐다. 그 배경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속도전을 좀 내겠다. 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좀 부처로 잘 스며들도록 하겠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나오는데 한 가지 깜짝 놀란 게 이 비서관 출신 차관들이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딱 인사가 나왔을 때 국민의힘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은 모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인사의 포인트는 그러니까 차관들을 보내는 거의 포인트는 비서관들을 차관들로 보내는 거의 포인트는 정치인 출신 비서관을 차관으로 올린 다음에 총선에 출마를 시킬 거냐 아니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지도를 좀 높여놓고. 인지도를 높이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정치인한테 물어봤을 때도 실제 나올까 안 나올까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네. 의미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인지도도 높아질 수가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차관이 된다고 해서 국민들이 확 알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비서관들보다는 몸을 움직이기가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관들은 이제 대통령실에 딱 갇혀 있어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고 그다음에 주목도 훨씬 더 많이 받기 때문에 훨씬 몸이 딱딱한데 차관들도 물론 당연히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지만 외부에 다니기가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단계 진급을 시켜주고 몸을 좀 자유롭게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나오는 해석 중에 하나이긴 한데 지금 이 5명의 차관이 간 부서가 4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에 차관이 2명이 갔고 그러니까 비서관이 2명이 갔고 해서 과기부,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이렇게 4개 부서예요. 잠깐만 그 말씀하시기 전에 국토부 하니까 떠오르는 것이 지금 굉장히 이 원희룡 장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그리고 대선 캠프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처로 가는 것은 뭐 차관 정치 이해가 되는데 원희룡 장관이 버티고 있는데 1, 2차관이 다 간 것은 원희룡 장관이 곧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다시 이제 정치권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깔려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요. 저도 사실은 궁금했던 게 이 5명의 차관을 보냈다라는 거는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미지 그 내세우는 목적 자체가 대통령의 뜻을 잘 전달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처에. 근데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4개의 부처는 그러면 여태까지 대통령의 뜻이 잘 전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렇게 거잖아요.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본다라면 그럼 국토부가 그러면 잘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냐? 이제 이게 한 가지가 궁금해지는 건데 근데 이거는 여권의 분위기를 쭉 물어봤을 때 다들 공통된 의견은 아니겠지만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서 오히려 그보다는 향후에 이제 총선 출마의 길도 좀 열어주고 그다음에 힘을 실어준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차관 정치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아무리 이제 차관들이 가서 이제 실세 차관으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은 높겠죠. 용산에서 왔으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을 어쨌든 움직일 수 있는 거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인사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진급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그 인사권은 장관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힘 자체가 완전히 역전되기는 좀 어려운 구조다. 근데 다만 다른 부처의 차관보다는 훨씬 힘이 강할 거는 분명해 보이죠.
그런데 이제 아까 이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그럼 이 4개 부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과기부, 국토부, 네. 환경부, 해수부. 근데 이 4개 부처가 좀 나름대로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여건의 해석인데 이 4개의 부처에 차관들을 보낸 거는 결국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위한 거다. 이게 왜냐면은 이제 대충 느낌이 오실 수 있겠지만 네. 국토부도 관련이 돼 있고요. 환경부, 해수부 뭐 당연히 관련이 돼 있는 밀접한 거고. 관련이 있죠. 그리고 과기부 같은 경우에는 요 안에 이제 원안이라고 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또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구성을 보아하니 후쿠시마 오염수와 다 관련된 유관 부처더라. 즉 그러니까 아까 그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힘을 더 실어가지고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라. 이게 첫 번째 미션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후쿠시마 대응 인사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게 미션이라고 한다면 뭐 이거랑 더불어서 이제 부처의 실제 대통령실의 뜻 이런 것들 잘 전달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총선 출마로 열리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 이 해수부 차관으로 간 박성훈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 총선 출마를 굉장히 원하고 있고 시도도 했던 인물이고 그런 이게 아주 총선에 나올 거라는 게 명확한 인물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차관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 후보자들 지원하고 이제 준비하는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경계의 대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차관을 한 다음에 총선에 출마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지금 거의 없는 사실 이제 권영세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좀 애매하긴 하지만 네. 용산의 뜻 그러니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가지고 출마를 하는 사람들은 여태까지 아직 거의 없는 상태예요. 거의 공천에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그렇게 있겠네요. 해석할 수밖에 없고 차관 출신들이 만약에 총선 출마를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당에서 이 사람들을 공천에서 배제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좀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불사조 기자단들인데 오늘 박수봉 기자 혼자 나와서 너무 술술술 이야기를 잘하니까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파트너가 필요가 없을까요? 아니요, 저 목 아파요. 파트너가 자, 있어야죠. 물 한 모금. 네. 목을 좀 축이고 계시고. 자, 국회로 가봅니다. 일본 골프 여행 문자로 논란이 된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국민께 죄송하다고 이제 사과를 표시했습니다. 이게 의원들의 경우에 이 궁금한 게 문자가 자꾸 노출되는 경우들이 이게 카메라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찍게 되는데 이걸 좀 신경을 써서 이거 안 보여야지 이런 좀 이 조심스럽게 행동을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뭐 때문에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흐름을 보면은요. 네. 한번 찍히고 나면 한동안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좀 지나서 또 찍히죠. 그리고 또 한동안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에는 이제 조심의 문제이긴 한데 근데 제가 이제 쭉 옆에서 지켜보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연예인들 사생활 사진 찍히는 파파라치 사진들 네. 있잖아요. 그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리 조심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본회의 시간 같은 것들이 너무 길고 그다음에 요즘 사람들이 휴대폰을 안 보고 견딜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습관적으로도 계속 보게 되죠.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어떤 알림이 왔을 때 열었을 때도 찍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좌진들한테 물어보면은 옛날에는 사실은 보안 필름 같은 거 막 붙여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휴대폰 들고 가지 마시라라고 조언을 하는 보좌진들도 있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대응들이 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별로 답이 없대요. 이제 필름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각도만 잘 잡으면은 카메라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그냥 찍히게 되고 그다음에 이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거는 일종의 그냥 제 생각에는 약간 현대 사회에서는 휴대폰이 사람을 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엔 찍힐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전에도 이런 문자 논란으로 결정적인 좀 파장이 일어났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너무 많죠. 사실 지금 여권의 이 상황을 만든 가장 대표적인 문자가 당시에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고받았던 네. 그 텔레그램 메시지잖아요. 엄지척 따봉. 엄지척 따봉하고 이제 내부총질 당대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이준석 전 대표하고 관계가 일종의 좀 그 진화되는 그런 국면이었거든요. 근데 이 문자가 공개됨으로써 아예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랬네요. 네, 그때 그런 게 뭐 결정적이었고 사실 역대 사례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뭐 예전에 2016년에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이정현 전 의원이었는데 그때 국민의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 박지원 전 원장이 이정현 당시 대표를 계속 비판을 합니다. 뭐 박근혜 비서 같다라고 하면서 계속 비판을 하니까 이정현 전 의원이 이제 따로 연락을 해가지고 뭐 그렇게 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하고 이제 박지원 전 원장이 알았다라는 취지로 답을 하니까 뭐 충성 뭐 이렇게 하거든요. 네. 이 충성 하는 게 또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에 이게 일종의 밈처럼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박지원 전 원장은 요거에 대해서 사과를 한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너무 많은데 뭐 2020년에 추미애 전 장관이 그때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네. 그 정책보좌관한테 그 징계 관련 법령 찾아놓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게 찍혔었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 당시 그 검찰총장을 향한 그런 내용이었으니까 역시 역사의 중요한 한 기점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제가 좀 기억을 하는 거는 이제 이 최근에 찍히는 것들은 모르겠어요. 어떤 것들은 아마 의도였을 수도 있고 어떤 것들 대부분은 좀 실수가 요즘에는 많은 것 같은데 네. 예전에는 의도해서 공개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에 김무성 당시 대표가 그때도 이제 청와대와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 공천.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도 물론 원조 친박이지만 비박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천 갈등이 있었고 특히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게 뭐 안심번호 공천제라고 해서 뭐 청와대는 뭐 도입하고 하자 말자 뭐 이렇게 싸우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때 김무성 전 대표가 또 휴대폰을 딱 찍혀요. 딱 찍혀가지고 청와대와 비박계가 모여가지고 뭐 민주주의를 뭐 수호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적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의도된 걸로 많이 기자들은 당시에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정치적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이제 요새는 좀 그냥 걸리는 그런 그 사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또 비조심도 하고 폭염 조심도 해야 되는데 국회는 또 문자 조심이네요. 네. 관련한 이야기까지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